암호화학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학 강의 세 번째로 비대칭 암호에 관련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배웠을 때 가장 큰 문제이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 암복호의 동일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키를 앨리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밥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얘를 전송해 줄 거냐, 공유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략적으로 이런 걸 사용을 하죠. 암복호화 이전에 키를 미리 공유한다. 어떻게? 안전하게. 그냥 이 정도밖에 답을 못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키 배포센터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얘는 이제 키만 관리하고 배포하는 기관을 하나 이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DPL만 이라는 키 교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공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설명하게 될 공개키 암호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다.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가 키를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안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여전히 남잖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자, 키 사전 공유입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키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한 방법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안전한 방법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라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인원이 많아지면 키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앨리스 있고요. 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DY와 앨리스가 밥하고도 통신을 하지만 DY하고도 통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밥하고 통신할 때 사용한 암호키와 DY랑 통신할 때 사용하는 암호키가 같다 라고 하면 DY가 요 메시지를 도청하면 본의 아니게 앨리스랑 밥이 통신하는 것들을 엿들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키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키 사전 공유라고 하면 앨리스는 밥에게 사용하는 키 1, DY에게 사용하는 키 2를 다르게 가져가야지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사람마다 키가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죠. N명의 사람이 자신 외에 나머지 사람들과 보안 통신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자기 자신하고는 보안 통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보안 통신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전체 키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B, C, D, E라는 사람들과 얘가 이제 암호 통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키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하죠. 왜냐면 각각 B, C, D, E와 공유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는 다 공유를 한 상태예요. 그럼 통신을 다 할 수 있죠, 나머지와. 자, 이제 B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람들과 다 키를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A하고는 공유가 벌써 끝났잖아요. 이 단계에서 공유가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하고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C, D, E 하고만 키를 공유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유한다 그랬지만 하여튼 이 키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도 다 됐고
B도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다 키를 공유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C가 공유하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D와 E 이렇게 두 개 남죠. D와 E 이렇게 두 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전체 키의 개수예요. 그러면 이제 A도 B도 C도 다 이제 키를 공유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D가 E하고만 공유를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4명과 공유할 수 있는 키가 다 생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여기는 n이 5예요. n이 5인 경우에 5명이 키를 다 따로따로 각각 통신할 수 있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키가 필요하냐면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하면 같이 5잖아요. 그래서 n에 n-1, 2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키의 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이제 n이 커지면 몇 개가 필요하냐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n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로 이렇게 내기가 되게 쉽지요. 이런 공식을 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n이 1000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과 키를 공유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저장해야 되는 키의 개수는 몇 개예요? 999개예요. 한 사람은. 그런데 전체 키의 개수라고 나오면 2분의 1000 곱하기 999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키센터, 키 배포센터 이 용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약자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신뢰받는 제3자예요. 우리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신뢰받는 제3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통신이나 두 상호 간의 일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TTP 같은 경우는 이 통신이나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이 TTP를 신뢰하고 얘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를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받는 제3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같은 데 보면 인증서 발급해주는 기관 있죠. 우리가 CA라고 하는 인증서 발급 기관.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루트 CA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얘를 신뢰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인증서 받아다가 인터넷 뱅킹 하는 거를 뭐 어떤 걸 근거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증서가 뭐 위조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냐? 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무조건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관을 우리가 여기 신뢰받는 제3자 TTP, Trusted Third Part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KDC도 역시 신뢰받는 제3자예요. 왜냐하면 얘가 키를 이제 관리해주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n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통신 그룹의 경우 KDC는 n개의 사용자 키만 운영 관리해요. 그러니까 얘가 KDC다 라고 하면 앨리스용 키 하나, 밤용 키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의 키를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 키를 이용해서 실제 통신에서는 세션 키를
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차는 이렇게 돼요. 자, 앨리스가 밥과 암호 통신을 지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앨리스는 그러니까 KDC에게 그러면 앨리스는 밥에게 KDC에게 나 밥하고 통신하고 싶으니까 암호키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KDC는 자기가 갖고 있는 키 DB를 확인을 해서 앨리스하고 공유한 키와 밥하고 공유한 키, 그러니까 이거는 이 KDC가 얘가 등록을 했을 때, KDC에 등록을 했을 때 앨리스한테 K앨리스 라는 키를 먼저 배포를 해준 거고요. 이 통신이 일어나기 전에. 마찬가지로 밥도 KDC에 등록을 했을 때 밥에게도 K밥이라는 키를 미리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칭키 드린 거예요. K앨리스나 K밥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가 다 지금 배포가 돼 있는 상태다는 가정하에서 하기 때문에, 자, 요 키를 이제 KDC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 요청한 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하는 그 때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션 키를 생성을 하고요. 자, 이 세션이라는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 세션 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요 K앨리스, K밥으로 이 세션 키를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서 이거를 앨리스한테도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밥에게도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앨리스랑 밥이 어떤 키를 공유하고 있냐면, 앨리스도 SK를 갖고 있고 밥도 세션 키인 SK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SK를 가지고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션이라고 하면 한 번 통신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메신저로 서로 주고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맺는 거를 우리가 세션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밥하고 통신을 하고서 자, 우리 오늘은 굿바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세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이 세션일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세션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서비스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를 한번 이용할 때, 그때 그 서비스 이용하는 순간을 우리가 이제 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이 다 끝났으면 이 세션 키는 폐지하게 돼요. 세션이 끝나면. 이건 이제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계속 두고두고 이용을 하면 유출도 될 수 있고, 리플라이 어택도 에도 취약할 수 있고, 그래서 폐기시킨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N명, 1000명의 사용자를 위해서 필요한 KDC가 관리해야 되는 키의 개수는 1000개인 거죠. 각각의 사용자마다 하나씩만 할당해서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DPL만 프로토콜은 공개키 암호 방식, 이제 뒷부분에 사용할 그 개념을 이용해서 KDC 없이 두 사용자 간의 공통의 암호키, 여기서 이제 암호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션키예요. 세션키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으로 제안이 됐고요. 여기 이제 제안한 사람이 DP하고 헬만이에요. 자, 안전성은 요거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유한체상의 이산대수 문제예요. 이산대수 문제. 이 얘기는 G가 주어졌을 때 G의 A승이 주어졌어요. 얘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A가 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잘
하는 문제로, 예를 들면 뭐 2의 4승 그러면 이제 16이잖아요. 그럴 때 이 16이 주어졌을 때 2의 몇 승을 하면 16이냐,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이산대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뭐 쉽죠. 뭐 그냥 4 그냥 대입해봐도 되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숫자가 커지고 그 다음에 유한체상에서 하면 요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어려운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요걸 이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앨리스랑 밥이 이산대수 문제를 가지고서 DPL만 프로토콜을 구성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자, 일단 앨리스는 임의의 큰 수를 선택을 해요. 요게 x예요. 요 x를 선택을 하고 g의 x 승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요게 이제 R1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요 R1을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얘한테 보내요. 밥에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밥도 요 R2를 생성을 해서 앨리스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지금 G는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앨리스는 X를 갖고 있고 밥은 Y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비밀값이에요. 알려주지 않는 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이 R2를 받았어요. 앨리스가 R2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션 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받은 거에 자기의 비밀값을 승하면 그럼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R2가 G의 Y승이었으니까 거기다가 X승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밥도 받은 R1에다가 Y승을 해요.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G의 XY승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G의 XY승을 세션 키로 사용을 해서 둘이서 통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대수 문제이기 때문에 G의 X승이 공개돼도 X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렵다. G의 Y승이 공개가 돼도 Y를 계산해내기는 어렵다는 가정하에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대신 이제 X하고 Y를 갖고 있는 앨리스랑 밥인 경우에는 양단에서 SK를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수승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DPL만이다. 첫 번째, DPL만 관련돼서는 쭉 기수라는 실기 문제에서 기수라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절차를 다 암기하고 계신 게 좋아요. 수식을 다 암기하고 계신 게 시험 준비에 좋을 것 같아요. 자, DPL만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제 MITM 공격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는 이게 Man in the Middle Attack 이고 한국어로는 뭐 중간자 공격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되기도 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앨리스랑 밥이 기본적으로 이게 리모트한 상태잖아요. 지금 원거리예요, 원거리. 그러니까 각각이 예를 들면 R1, R2를 받았을 때 이게 실제로 R1이 앨리스가 만들고 R2를 밥이 만들었다라는 거를 인증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랑 밥 사이에 통신에 해커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여기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격 방법 중에 소극적 공격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공격은 그냥 이렇게 도청만 하는 거지만 적극적인 공격은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MITM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앨리스가 일단 R1 생성을 했고요. 밥도 R2는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송을 할 거 아니에요. R1을 누구한테? 원래는 앨리스한테 전송을, 앨리스가 밥에게 전송을 하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로챈 다음에 대신 자기가 해커가 만든 여기 R3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누구인 척? 저기 밥인 척. 여긴 혹시 밥인 것처럼 해가지고 R3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는 밥이 보냈네 하고서 받은 G의 Z에다가 X승을 할 거죠. 이래서 SK1을 계산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밥도 R2를 전송을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로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앨리스인 양 여기서 계산해 놓은 R3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밥도 G의 Z승에다가 Y승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SK2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앨리스는 이 SK1을 밥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해커랑 SK1을 공유하게 되고요. 밥은 해커랑 SK2를 공유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암호문을 보내요. 암호문을 보내면 그러면 어떤 걸로 암호를 할 거냐면 SK1으로 암호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커가 풀 수 있죠. 여기서 풀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M 이렇게 있으면 이 메시지 M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해서 이제 그거를 밥에게 다 읽어본 다음에 밥에게 보내보고 싶다. 그러면 SK2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거죠. 밥에게. 그러면 밥이 이거를 풀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낸 메시지를. 여기에 인증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얘가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밥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해커가 그거를 다 까서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되겠죠. 요게 이제 중간자 공격, MITM 공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절차, 여기 나오는 수식을 이용한 절차 전체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이거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요런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법 외에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자, 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키로 구성된 그걸 암호키, 복호키, 이 쌍을 이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자, 암호키는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얘는 외부에 공개되는 키예요. 암호화할 때는 공개된 키로, 복호화할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키로 이용해서 안복호화를 한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같은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할 때도 사용하지만 이거 서명할 때도 사용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키들이 다르죠. 서명은 서명 생성할 때는 여기 있는 요 비밀키, 이걸 이렇게 SK라고 할게요. 생성할 때는 XK, 검증할 때는 PK, 이걸 PK라고 할게요. 퍼블릭 키. 암호할 때는 암호 생성할 때는 여기 생성할 때는 PK. 암호를 복호할 때는 SK. 이렇게 사용을 해요. 같은 알고리즘인데 요거 이제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암호학에서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신자는 메시지 수신자는 암호키를 송신자에게 미리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암호로 뭔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공개키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서 공개키, PK를 공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송신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내가 이 수신자한테 메시지 보내려면 이 키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요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키로 암호화된 거를 풀 수 있는, 복호할 수 있는 키는 SK밖에 없기 때문에 이 SK는 이 수신자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신자는 이 복호 키를 가지고 SK를 갖고서 복호화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PK를 공개하기 때문에 키를 공유 배포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나 시스템, KDC 같은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RSA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앞자를 따서 RSA예요. 2000년도에 특허가 만료돼서 지금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전체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안전성은 얘는 인수분해에 관련된, 인수분해가 어렵다. 굉장히 큰 수의 인수분해, 계속 얘기하는데 작은 수, 예를 들면 15 인수분해하면 이거 3 곱하기 5네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수분해 문제는 굉장히 큰 수의 인수분해 문제예요. 자, 외우셔야 되는 거, 키 생성, 암호화하는 방법, 복호화하는 방법에 나오는 이 수식을 다 외우셔야지 돼요. 자, 서로 다른 소수 P하고 Q를 선택을 해서 N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P-1, Q-1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고, 자, 얘와 얘의 그 GCD가 1인 요 2를 계산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2의 역수를 인 D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공개키는 2하고 N이 되는 거고 비밀키는 D가 되는 거예요. 얘 다 외우셔야지 돼요. 키 생성하는 방법, 이 전체적인 수식 다 외우셔야지 되고요. 자, 암호화하는 방법은 공개키 사용해서 암호화한다고 했잖아요. 공개키가 얘였어요. 얘하고 얘잖아요. 여기 다 공개된 거니까 메시지 M에 대해서 2승 하면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고요.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비밀키로 D승 하면 메시지가 나와요. 해독이 되는 이유는 이거와 같이 그냥 정수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는 이 페르마의 소정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수론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요 이름, 페르마의 소정리 정도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P가 소수이고 A가 정수이면서 P의 배수가 아닐 때 페르마의 소정리에 따르면 이 법이 모두예요. 나눈 나머지로 되어져 있는 수체계에서 A의 P승과 A는 합동이다. 그래서 요런 수식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얘 때문에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해독이 되는 이유가 요 페르마의 소정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쭉 일단은 다 암기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계속 이제 그 실기 문제나 뭐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좀 어려워지는 편이고, RSA도 이거 마찬가지로 전체 다 기술하는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죠. 복호화하는 알고리즘은 앞부분에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체 암기하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려운 점 뭐 이런 건데, 공개된 N을 소인수분해해서 P하고 Q를 알면, 이 PQ를 알면 얘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D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4번과 5번은 키를 생성하는 생성자가, 그러니까 앨리스가 자기의 비밀키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개키 비밀키 할 때 이거하고 4번, 5번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얘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면 D를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소인수분해가 어렵다.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거를 가정으로 하고서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15 소인수분해 쉽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소인수분해가 어려운 큰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SA는 1024비트라고 하지만 이건 지금 시간이 지나면 비트 수는 계속 증가해요. 왜냐면은 소인수분해가 어려운 건 아까 얘기했듯이 큰 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옛날에는 이제 1024비트를 하려고 했을 때 계산량이 많아져서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파워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 비트 수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N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P하고 Q를 PQ가 그 앨리스랑 밥이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앨리스용 N이 따로 있는 거고 밥용 N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낸다. P하고 Q 비트수가 512비트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1024비트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소인수 분해가 빨리 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했는데 이게 N이 예를 들면 P가 3이야. 그 다음에 Q 해가지고 1024비트를 만들었어. 그럼 이렇게 작은 애 때문에 비트수가 작은 애 때문에 이게 빨리 소인수 분해가 돼버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P하고 Q가 적정 수준의 크기를 유지하는 소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이게 지금 다 공격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P-Q, P-1, Q-1은 이거 무조건 소수 빼기 1이니까 이거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합성수라고요. 합성수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그 소인수 분해가 될 거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큰 소인수를 가져야지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쭉 짝수로 했는데 P-1이 2의 8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애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이 값이거나 이 값에 가까운 정수여야지 된다. 요거는 일단 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OAEP예요. 자, RSA는 난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암호 알고리즘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에 항상 같은 암호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리플라이 어택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블럭 사이퍼 같은 거 할 때 일렉트로닉 코드 북 모드, ECB 모드 뭐 이런 거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RSA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수 패딩을 시키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더해서 사용을 해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OAEP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난수를 조금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구성도 외우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식 부분도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메시지가 있으면 얘를 일정한 크기로 뒤에 여기를 0으로 패딩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0, 0,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0으로 패딩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난수, K비트짜리 난수 하나를 생성을 할 거고요. 걔가 키 제너레이터로 가서 여기 이제 N비트를 출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XOR 되고, 이 XOR 된 게 여기 해시 값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K비트 된 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XOR 된 값이 P1. 그래서 얘를 메시지로 만드는 거예요. 얘를 지금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이 비트 수가 있으면 패딩돼서 이만큼 늘어나고, 이래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메시지 자체는. 그런데 여기서 요 난수랑 이렇게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거 매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암호화한다고 해도 암호화할 때마다 이 메시지, 요 M은 암호화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값도 당연히 이 C도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난수 패딩을 추가시키는 방법이다. 뭐 그 복호화시키는 방법은 역순으로 쭉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절차, 복호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요 절차 전체적으로 쭉 설명할 수 있게끔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 OAEP라는 용어, 얘가 난수 패딩 알고리즘이다 라는 용어, 이렇게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뭐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고, 그랬을 때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비밀키 계산하는 방법. 이거 이제 앞부분에 있는 키 생성 알고리즘을 쭉 외우고 있으면은 이런 거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엘갈말이라는 거는 요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산대수 문제,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죠. 이산대수 문제, 어려움을 기초로 한 알고리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메시지 길이가 2배로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그게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암호화할 때 난수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암호화해도 서로 다른 암호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 같은 RSA의 OAEP 같은 것들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알고리즘 자체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암기해서 쓰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이 거의 적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암기해서 쓰시오라는 문제들이 DPL만 나왔고요. RSA 나왔어요. 근데 요거 이제 비교해 보면 얘하고 얘가 암기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난이도가 비슷해요.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난이도는 요구하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엘갈말은 훨씬 높아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암기해서 쓰기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내용 자체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CC가 있어요. 이제 타원곡선이라는 거를 이용해요. 타원곡선이 엘립틱 커브가 ECC인데, 이게 엘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 이제 EC가 타원곡선인데, 이 타원곡선 구현에서의 이산대수 문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가 ECC로 사용했을 때는 한 키를 160비트 정도만 해도 걔가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가 RSA의 1024비트 하고 동일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키가 너무 길다는 게 문제였었는데, 키가 길면 왜 문제냐? 저장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얘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C의 D승 뭐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량이 많은 거예요. 계산량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적은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CC는 RSA보다 더 적은 비트 수의 키를 사용을 해도 동일한 보안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는 ECC의 보안 알고리즘을 기술하시오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그 수학과에서도 대학원 가야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비교하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비교할 수 있죠. 대칭키랑 뭐 비대칭키의 키를 비교하는 거.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거 계속 틀린 건 아니고요. 갈수록 높아진다.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64비트, 128비트 뭐 이렇게 2배씩 뛰잖아요. 지금 1024비트가 2048비트에서 2배로 뛰거든요. 대부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수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키 전송이 불필요하다. 암호 속도 느리다. 서비스 제공하는 거 대칭키는 기밀성만 제공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맥 때문에 메시지 인증 코드가 있거든요. 대칭키 사용하는 메시지 인증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밀성뿐만 아니라 가끔 인증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책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시기는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답 중에 가장 답인 것이 우리는 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밀성이 없고 인증이 들어가 있으면 인증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밀성이 들어가 있으면 기밀성이 답이에요. 자,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비대칭키는 연산 속도가 느리다. 대칭키는 키를 교환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요 두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데이터가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세션키 하나 만들어서 그 세션키로 암호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거는 대칭키. 대신 이 대칭키를 이쪽에다 전달을 해줄 때 그 대칭키는 여기에 있는 밥의 퍼블릭키,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한다. 비대칭키.
그러니까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대칭키를 사용하고 그 암호화된 때 사용한 키를 암호화할 때는 비대칭키를 사용해서 전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이브리드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거다. 뭐 사용하는 예로는 많아요. 뭐 이메일 암호, 이게 SMIME. 이거 이제 응용 보안 때 가서 나올 거예요. PGP 마찬가지로 이거 이메일 보안 시스템, SSL, TLS 뭐 이런 데도 다 이런 하이브리드를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풀어 보시고요. 이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제공해주는 문제들을, 퀴즈들을 차곡차곡 한번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